관계 중심 치료 오늘 세 번째 스터디입니다. 김민아 선생님 발표해 주시죠. 관계중심 심리치료 3장에서 6장 발표를 맡은 김유나라고 하고요.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3장부터 6장까지는 관계중심 심리치료에서 정의된 사회적 또는 대인관계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3장은 애도인데요. 혼란스러운 사별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현재나 과거에 가까운 사람의 죽음과 관련되어 내담자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이렇게 애도라고 하고요. 비정상적인 애도의 경우에는 이 반응이 정상의 범위보다 심각하고 그 기간이 지속적이거나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때 또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적절한 애도를 표현할 수 없을 때 비정상적인 애도라고 하고요. 이러한 부적절한 애도 반응이 우울증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진단하냐라고 했을 때 복잡한 애도 과정으로 인해 고통받는 우울증 내담자들은 보통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반면에 잃어버린 관계나 그 대상을 이상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애도에서 치료의 목적은 지연된 애도 과정을 촉진하고 내담자들이 상실한 관계를 대신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도록 돕는 건데요. 치료 전략으로는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와 몰입한적 탐색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자는 이런 내담자에게 잃어버린 사회적 지지를 대신하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또한 두 번째로는 재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실을 경험한 것에 대해 얘기할 때 당황스럽거나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감정이 되게 자연스럽다 라고 하면서 재확신을 이렇게 해주는 것 이고요. 세 번째로 관계의 재건과 깨달음의 시작인데요. 사별한 사람과의 관계를 좀 더 현실적이고 통합적이며 뚜렷한 전체 현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뜻합니다. 감정 표현을 촉진하는 것은 오히려 지금껏 피해왔던 고통스러운 애도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뜻하고요. 마지막으로 행동 변화는 내담자가 능동적으로 다른 사람과 다시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합니다. 4장은 역할 논쟁인데요. 기대의 불일치라고도 합니다. 내담자가 중요한 인물과의 관계에서 서로 불일치, 충돌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뜻하고요. 예를 들어서 아내는 경제적으로 남편이 나를 돌봐주기를 기대하지만 남편은 아내가 경제적인 책임을 함께 해주기를 기대하는 이렇게 기대가 불일치하는 경우인데요. 우울증은 일반적으로 이런 역할 갈등이 호전될 기미 없이 정체되거나 반복되는 경우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 논쟁을 지속시키는 특성에는 어떤 것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고 느끼는 포기하는, 자포자기하는 마음과 좋지 않은 의사소통 습관, 또 아무리 노력해도 조정될 수 없는 차이점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내담자에게 우울 증상의 발생 전후로 대인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주의 깊게 물어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역할 논쟁에서 치료의 목적은 첫 번째, 내담자가 갈등을 확인하고 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의사소통 양상을 수정하거나 대인관계에서의 기대를 재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할 논쟁 단계에 따라서도 치료 전략이 조금씩 다른데요. 첫 번째로 난국 단계에서는 이는 관계 사이의 대화가 중단되고 불만이 쌓여있고 비교적 낮은 수준의 분노가 쌓여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냉랭한 결혼 생활을 좀 들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치료 전략으로서 불협화음을 증가시키거나 문제가 표면에 좀 더 명확히 드러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협상인데요. 재협상은 서로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고 있고 비록 성공적이지는 못해도 바뀌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치료자가 갈등에 관여하는 사람들을 안정화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의사소통과 자기주장의 새로운 방법들을 갖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게 이 단계에서의 전략이고요. 세 번째로 파국 단계가 있는데 이때는 서로의 관계가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붕괴된 경우를 뜻하고요. 여기서는 대인관계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치료 전략입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욕구와 소망을 표현한다면 역할 논쟁은 성공적으로 재협상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장은 역할 변화, 생활 변화라고도 하는데요.
새롭고 생소한 역할에 빠르게 적응해야 할 때, 특히 그런 변화를 상실로 경험하게 될 때 나타나는 반응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사나 이직, 출가, 경제적 변화, 퇴직 등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되는 변화가 너무 어렵거나 특정 역할이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을 때, 혹은 명확히 실패했다고 느낄 때 무력감을 느끼고 우울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단으로는 내담자의 우울 증상이 삶의 변화와 관련된 것인지를 확인을 하면서 질문으로는 최근 당신의 삶에서 변화가 있었나요? 이런 등의 질문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치료 계획은 첫 번째로 과거의 역할을 포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상실한 역할에 대해서 좋은 점은 뭐였고 나쁜 점은 뭐였는지 객관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하면서 포기를 시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변화에 따른 죄책감이라든지 분노, 상실감을 표현하게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새로운 사회 기술을 습득하는 것. 그래서 새로운 역할 요구에 반응하고 새로운 대인관계와 애착을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거고, 네 번째는 사회 지지망 형성하는 것. 그래서 새로운 역할이 가져오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6장은 관계 기술 부족인데요. 부적절하거나 지속적이지 못한 대인관계를 맺고 있으며 사회적 관계가 부족한 경우에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특징으로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직장에서나 친구 사이에서 친밀한 관계가 부족한 경우, 또한 적정한 수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느끼지 못하거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특징적이고요. 또 다른 문제, 이 3장에서 5장까지의 다른 문제 영역을 경험하는 내담자들보다 심한 장애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하고, 또 보통의 우울증 상태보다 더 심각한 우울증적 상태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치료의 목표는 내담자의 사회적인 고립을 감소시키는 건데요. 치료의 전략으로는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포함한 과거의 중요 관계 양상을 살피는 거죠.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서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거나 공통되는 문제들을 조사를 함으로써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또한 여기서는 치료자와 내담자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내담자가 타인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직접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료자나 치료 과정에 대한 내담자의 왜곡된 생각이라든지 비현실적 기대라든지 부정적 감정에 대해서 터놓고 얘기하는 것이 여기서는 중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3장과 6장 발표를 했고요. 여기서는 관계중심 심리치료에서 정의된 사회적 또는 대인관계적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이 본격적으로 이 ITT 핵심적인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네 가지 중에 하나로 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우울증의 원인을 구분을 해서 접근하는 방법, 그 네 가지를 이렇게 한 번에 저희가 이제 다뤘는데, 책이 5분의 1도 안 끝났는데 벌써 이렇게 다 중요한 게 나와버리고,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 그러니까 뒤에는 계속 적용 이런 얘기가 돼요. 처음에는 이 네 개를 한 번에 좀 묶어서 발표해서 좀 미안하다 생각했는데, 사례가 많아서 내용이 생각보다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저희 한번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애도부터 한번 가봅시다. 우울증의 첫 번째 원인, 애도. 근데 애도해? 얘기해야 돼? 이거 할 게 있어. 아니 저는 일단 이 애도에 대해서 너 얘기해 봐. 뭐야? 왜 갑자기? 나 너무 많이 말하는 것 같아서. 아니, 우리 그 광주 협약센터 정희선 선생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정 선생님이 해피엔딩 스토리라는 사이트를 만드시고 유언장 그거 하시더라고. 그걸 만드셨어요. 그래서 보내주신대, 서울로. 우리 선생님들한테 하나씩 드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왜냐면 제가 선생님 이거 가지고 선생님 어떤 교육을 좀 하시나요? 그랬더니 이제 광주에서는 교육을 하시고 그냥 개인적으로 유언장을 써보고 싶은 분들 이렇게 이제 하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제 사람들이 좀 가족들끼리 소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그런 프로그램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게, 이 애도가 굉장히 힘든 게 그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잘 못 나누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누가 만약에 돌아가실 것 같아. 그럼 우리를 부르는 거야. 그럼 우리가 가서
집단을. 그렇지. 다 모아놓고. 가족들 다 모아놓고. 그렇지. 좋지. 괜찮다. 아니면 장례식장에서 어차피 밤에 뭐 할 거 없잖아요. 그런 아, 생각. 우리 장례 서비스까지? 그러니까. 매달 9,900원씩 넣어. 점수 살 거. 아 진짜. 누가 산 거야? 누가 산 누가 거야? 다가갈 수 있는.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상점을 우리 전혀 하는 거야? 그래서 한번 이거 보면서 사실은 진짜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다면 이 애도가 기간이 생각보다 좀 짧을 텐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이거 보고 그거 떠올랐어요. VR 그거. 그 MBC 스페셜에서 한 거. 그래서 근데 이렇게 아니 그 내용을 잠깐 얘기해 주시죠. 시청자분들 모르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너 나가. 아니 왜냐면 저도 그걸 얘기를 듣고 조금 보기는 했는데 아, 잘안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기 너무 무서워서 못 봤어요. 근데 그 조금 봤는데 뭐가 무서워? 상담자가 애도를 무서워하면 어떻게 해? 아니 뭐가 그건 무서워? 무서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간단히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이제 그 딸이 갑작스럽게 병 때문에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VR로 딸을 재현해서 엄마가 딸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스페셜로 만들었고 그 반응이 되게 폭발적이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어서 근데 얘기 들었을 때가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실제 봤을 때보다. 근데 이거 보고 근데 이거 왜 무서웠어요? 왜 무서웠을까? 근데 저는 딱 무서움이 느껴졌던 거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는. 혹시 좀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지금요? 네. 지금 VR로. 그러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 못 빠져나올 것 같아? 아 그런가? 아니 혹시 누가 있나 해서. 아니 제가 지금 그렇진 않은데 그 어머니와 같은 심정이면 정말 혹시 뭐 전 남자친구? 그러면 안 돼요. 위험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결혼하기 전에 다 털어내자. VR 하나 준비해. 아니 실제 사람이 있는데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실제 사람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무서운 보내야지. 곳이야 여기는. 아니 근데 저도 좀 그 무섭다라는 말이 저는 어떻게 공감이 돼요. 저는 삶과 그 죽음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느낌이 좀 무서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죽으면 그냥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그게 좀 안정적인 느낌은 아니어서 그런 맥락으로 좀 무섭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한테는 잊혀지는 것들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또 기능을 할 수 있는 거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데 저는 거기에 매몰되면 빠져나오지 못할까봐 현실의 삶을 살지 못하고 계속 과거에 얽매여서 살게 될까봐 좀 그게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과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죠.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과거를 붙잡고 사는 거죠. 죽음은 현실이죠. 같이 가는 건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꾸 과거의 그 사람을 찾고 하게 됩니다. 좀 질문을 좀 던져줘, 홍선 선생님. 뭘? 어떻게 나한테? 생각하세요?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어떻게 죽음은 뭔가요? 그러니까 저는 죽음이 두렵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모두가 갑자기 차로 나를 치려고 갑자기 다가와, 그럼 피해야지, 무서우니까. 근데 그거 말고,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그거 자체가 두려우세요. 아니 그건 나도 안 무서워요. 그치? 어. 내가 뭐? 알았어. 왜? 아니 이렇게 얘기해봐. 너다 맞은 거예요. 억하심정. 미안. 그러니까 그게 두렵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두렵다는 생각을 생각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생각이 없었고, 제가 죽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생각해봤던 게 제 아이들이 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제가 죽음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됐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좀 본질이 뭘까? 우리 인간이 정말 죽음을 두려워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 그러니까 그 자체를 저는 두려워한다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죽음에서 굉장히 인간이 두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늙는다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관계의 단절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죽음을 통한 관계의 단절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인간이 죽음 자체를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죽음이 그렇게 두려우면 순교자가 왜 있겠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물론 죽음 자체도 두렵기도 하지만 저는 그것만으로 인간의 죽음을 설명하기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이제 뭐 살펴보면 죽음에 관해서 상담을 하다 보도 많이 나오는 주제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그 애도를 하는 과정이 사실은 다 이 죽음 그 자체를 다루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과 또는 내가 애도를 해야 되는 대상과의 관계적인 소통을 회복했을 때 그걸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죽음에서에는 관계의 단절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저는 죽음 그 자체를 두려워한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이런 생각 안 해요. 아니 근데 저는 충분히 슬퍼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경험이 짧은데 좀 내담자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노다심님이랑 수풀님은? 누나신님은 내담자를 별로 안 만나봐서 우린 내담을 싫어해요. 저기 초짜야. 그래서 뭐 지금 집단을 하거나 개인을 하면은 좀 지인의 뭐 죽음을 슬퍼하는 그런 분들도 혹시 많이 만났을지 않을까 해서 충분히 슬퍼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저는 잘 감이 안 갔거든요. 다 그냥 각자마다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막 얘기하기 좀 나한테 궁금해요. 물어보는 네. 궁금해요. 잘 이렇게. 아니 이하 선생님이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너무 빨리 전환이 됐어. 관계의 단절이라잖아. 좀 더 되새길까요? 그럼. 야, 지금 죽음을 새롭게 해석했는데 너. 아니 노인의 대상으로 어? 집단 상담을. 아니 다 있어. 다 계획이 있어 다. 그러니까 저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죽는다면 생각해봤을 때는 그게 솔직히 그렇게 크게 아쉬울 것 같진 않은데. 맞아. 내가 죽는 게 뭐가 아쉬워. 빨리 죽으면 좋지. 그 생각도 사실 있긴 해. 그러니까 죽음 자체를 만약에 맞닥뜨리는 건 어렵지만,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죽으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그리고 내가 맺었던 그렇죠. 그게 맞아요. 신경이 쓰여서 못 죽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겪은 아픔을 공감하게 되니까 그 죽음이 또 더 두려워지는 거지. 죽음 자체가 그러니까 자살하고 싶은 거야. 관계가 안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이제 비정상적인 애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비정상적인 애도에서 사실은 이 책에서는 지금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짚지는 않는 것 같은데, 만약에 갑자기 누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누가 되게 슬퍼해. 그러면 주로 어떻게 표현할 것 같아요? 비정상적인 애도를 어떻게 할 것 같아? 비정상적이면 일단 피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뭘 어떻게 표현할 것 같냐고. 뭘 피해? 누가 표현해? 당사자가? 아 그렇지. 내가 예를 들어서 지인이 뭐 죽었다.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고 비정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안 죽은 것 여기 나와 있어. 비정상적인 애도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 것 같냐고. 내담자들이 상담에 왔어. 뭐라고 표현할 것 같아? 뭐라고 표현해? 괜찮아요, 저. 그냥 이게 나한테 좋았어. 내가 얘기했지. 야. 무시하지 마. 아니, 괜찮다고. 뭐 아무렇지 않다고. 그냥 크게 감흥이 없다고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회피하는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되게 이렇게 좋으신 분이었다고 표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지 아까. 않나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 부모를 나쁜 사람으로 여겼던 사람이 사실은 부모가 건강하지 못했다는 걸 깨닫고 그거에 대한 자기 반응 수용할 수 있게 되면서 좀 치유가 됐다는 식의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딱 돌아가셨을 때 자기가 잘못했던 부분들 막 그런 게 떠오르면서 그렇죠. 그게 정리가 안 되면서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까? 상담에 와서 뭐 괜찮아요 말고 회피하는 거 말고.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좀 그러니까 결국엔 관계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애도의 핵심은 내가 그때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는데, 내가 사랑했어야 했다고 말했는데, 그러면서 계속 후회하고 계속 슬퍼하고 충분하게 전달하지 못했던 그거에 대한 게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부부끼리 싸웠어.
막 욕하고 막 그랬어. 근데 갑자기 배우자가 그날 교통사로 갑자기 갔어. 그럼 그게 얼마나 충격이 커. 근데 만약에 애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어.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시한부 인생을 받으신 분들이 그분들이 어쨌든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은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 기간이 사실은 주어져요. 제가 예전에 봤던 어떤 다큐에서는 어떤 요리 전문가가 마지막 만찬을 준비해줘요. 암 환자 한우들 가족들이 신청을 하면은 그 암 환자와 가족들이 원하는 곳에서 이분이 가서 이 가족을 위한 요리를 만들어줘. 그리고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과정이 충분했다면, 그래서 충분히 소통했다면 돌아가셨을 때 그 어떤 이른 슬픔은 있기는 하지만 비정상적인 애도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비정상적인 애도도 관계에서 충분하게 소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이화 선생님 이야기해서 생각이 났는데 갑자기 주제가 넘어가서 당황했지 좀. 경청하고 있었어. 그렇지. 근데 저는 여기서 그러니까 그 애도의 대상인 그 이별에 관해서 구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현실적으로 사별을 한 것과 그렇지 않은 거를 구별해서 이제 하는데 저는 이것도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에서 나오는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 책에 뭐 욕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시고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배움이 있으시거나 또는 그런 것들을 다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충분히 배우시는 게 많다면은 그건 충분히 의미 있다고 저는 각자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 좀 보자면 이제 했으니까 마음껏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실체를 알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존재라면은 심리치료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문학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거, 일단 실체와 실체가 아닌 거를 구별하지 못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감정도 제대로 구별을 못 해내는데 진짜 실체와 실체가 아닌 것들을 인간이 구별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일단은 판타지라 생각해요. 특히 심리적인 문제는 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사별을 했나 안 했나의 그 현실적인 것들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누가 죽어요? 근데 그게 그래서 고통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틀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저 사람이 죽진 않았는데 헤어졌어. 근데 그 고통이 죽음보다는 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매우 잘못된 일단 틀이라는 거예요. 실체가 있으면 더 고통스럽고 실체가 없으면 덜 고통스럽다 이런 것들 자체가 이미 깨져야 돼요. 그러니까 실체가 있든 없든 간에 사실은 여기서 구별하는 그 구별의 의미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인간은 기본적으로 관계의 단절을 죽음으로까지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고통으로 느끼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구별하려는 시도 자체가 오히려 내 남자들을 이해하는 걸 방해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연인이랑 사귀다 헤어져. 그게 왜 그렇게 고통스럽냐고. 이 씨발 지네 부모님 돌아가신 것보다 더 고통스럽잖아. 물론 그게 개인적으로 뭐 열등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관계에 대한 단절에 대한 이 공포감이 그 관계의 단절에 대해서 오는 그 아픔이 사실은 죽음과 거의 맞닿아 있을 정도다. 그래서 그 관계의 단절이 중요한 거다. 저는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다. 그게 어디 있죠? 나누는 게? 나 봤는데 훔쳤겠어. 나누는 거? 야, 역할 변화. 아니 실제적인 이별과 여기 애도가 실제로 사랑하는 75쪽에 사랑하는 죽음을 기준으로 하고 그 외의 상실 경험은 역할 변화를 그래서 왜 연애하다가 깨질 때도 사람들이 굉장히 열받아하는 게 헤어지는 과정에서도 맞아요. 충분하게 소통하지 못하고 문자로 이별 통보하면 맞아. 정말 죽이고 싶어. 맞아. 경험해보셨나요? 맞아요. 왜 내가 싫은지 얘기 못 들으면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맞아. 근데 차라리 얘기를 좀 만나서 하고 어. 하면은 이게 좀 이렇게 애도가 진짜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확 단절이 되면 사람이 어떤 계속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 못생겨서 싫어. 그러면 애도는 끝나고 이 개새끼 이렇게 되는 건데 맞아. 그때부터 열등감이 이게 올라올 수 있는 맞아. 건데 그게 안 돼요. 뭔가 또 아련한 뭔가를 여지를 남기고 막 그러지 않아요. 맞아. 그래서 우리가 그 뭐죠? 이혼식을 하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혼하는 과정도 어떤 하나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세리머니를 말한 건데, 우리 사실 어릴 때는 세리머니보다도 그러니까 실제로 이혼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렇게 잘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면 사실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왜 우리 할 게 많다야. 장례 서비스도 하고 이혼 서비스도 하고. 너할 건 많아 와야지.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애도 과정에서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이런 게 너무 이제 그런 거 필요한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죽음을 떠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약간 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비정상적인 애도 이거에 빠져들게 되면은 현실 관계를 안 보고 현실 내 삶을 안 보고 뭐랄까 그 슬픔에 빠져서 약간 그걸 하나의 핑계거리로 삼는 느낌을 저는 받기도 했거든요. 그렇지. 그거를 빠져나오게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상담자가 더 개입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상담자한테 그러니까 뭐 죽은 사람을 향한 그런 감정들이 치료자에게 돌려버리지 않도록 주의해라라는 말에서 저는 조금 공감이 어디에 있어요, 되지 그게? 않았어요. 81쪽에. 나도 책을 안 읽은 건 아니야, 얘들아. 그렇게 뭐가 아무것도 없어. 우리도 이런 거. 아, 우리 책이 안 읽어. 나도 여기 적어놨네. 쓰레기네. 씨발.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애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건 너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는 상담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같이 관계 속에서 그런 감정들을 나눠야 될 텐데 여기서는 오히려 약간 비내자기법식으로 하나 그러면 상담자는 빠지고 그러니까 상담자가 철저하게 여기서는 제3자 입장에서 이걸 이제 끌어내주는 건데, 사실 갑작스럽게 사별을 경험해서 그 사람과 소통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만약에 그 사람이 죽기 하루 전으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면 이거 어떻게 하겠냐?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똑같이 당연히 뭐 아니 이렇게 해요. 이렇게 거야. 얘기할 거예요. 얘기할 다 거야 이렇게 얘기할 얘기하죠. 그럼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그 다음날 그 사람이 죽는다는 걸 넌 몰라. 그치. 어떻게 할래? 그래서 여기서 그때 우리 옛날에 마틴 부버 책이었나? 그래서 니체가 말한 영원 회귀. 기억력도 좋아. 맞지? 몰라 나는. 아니 이게 요거는 기억이 나. 영원 회귀. 그거 있었잖아. 있었어. 있었던 것 같아. 과거로 돌아가도 항상 똑같아.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를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해줘요. 네가 어차피 과거로 돌아도 너는 소통 안 할 거야. 넌 그 사람이 죽는 걸 모르니까. 근데 그 사람 옆에 다른 가족들이 있거든. 근데 너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애 슬퍼하느라고 네 배우자나 네 살아남은 자녀 좀 소통 안 하잖아. 그럼 얘가 오늘 죽으면 넌 내일 또 무슨 후회를 할래?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놓치고 있는 어떤 관계의 소통으로 좀 포커스를 바꿔주거든요. 괜찮죠, 장도 선생님? 네. 아까 얘기했던 거 답변한 거야? 네. 저 이 얘기 좀- 대학원 입시 강의 때 들었던 거 기억하고 있어요. 이 얘기 했었어요. 동영상 강의 때. 그래서 지금 뭘 새롭지 않다고? 네. 눈물을 이렇게. 네. 근데 그때 생방으로 들으니까 좋네요. 근데 참 저는 그거랑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과정이 직면인 것 같거든요. 근데 또 81페이지에서는 조금 직면을 좀 지양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도 옆에다 그래서 메모를 했어요. 이 과정이 과연 종결로만 이끌까, 이 치료를. 좀 물음표가 되긴 했었어요. 아니 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얘기 이어서 어. 나 하나만 얘기하면 그래서 내가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게 사실 여러 상담을 거쳐서 오신 분이 계시는데 이런 애도 과정에 있으세요. 근데 그러니까 다양한 상담을 해봤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도 해보고 사이코 드라마도 참여해보고 내 감정을 다 질러봤대요. 근데도 나아지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그 떠난 사람에 대한 어떤 감정들을 그냥 혼자서만 그거를 풀어내기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달라지지 않으니까 정리되지 않은 책이 또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의 뉘앙스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일단은 그때 감정이 어땠냐를 묻고 그거를 네가 커버하기 위해서 새로운 관계를 맺으라는 아주 좀 제 3자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 책의 뉘앙스가 맞죠? 맞아요. 그래서 분명 근데 여기서는 뭐 아니 좀 까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치료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거기서 또 해소된 것 같고 나아진 것 같지만 또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되게 안타까웠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홍서 선생님 만나서 상담회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네 저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주 어렵긴 하지만 네. 전 저랑 싸우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지금 80대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있는 네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네. 분노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거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얘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기 사례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잖아. 아주 고마웠어. 예. 아주 사례들이 나오면서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이 서구식 상담의 한계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었어. 그래서 아 그래 너의 그 허점을 아주 바로 보여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 재밌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구에서 그러니까 지시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례들이 나오는데 뭐 여러 사례들이 나오는데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개입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상담자가 어떤 상대가 되어주거나 아니면 뭐 상담자가 직접 무언가를 제안해서 이제 시도를 하게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되게 간접적으로만 이렇게 그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아 좋았던 기억 떠올려봐라. 그리고 아 좋았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거 필요해. 요 정도야.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서구의 문화에 있어요. 서구의 문화는 누군가의 삶을 개입할 때 사회적인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기본 인식이 있어요. 이게 우리 문화와 매우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게 진짜 잘 됐다. 상담자로서 굉장히 나 이렇게 상담하면 난 상담 오래 못했을 것 같아. 이게 뭐야 씨발. 그러니까 그 서구식의 그런 기본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대신 근데 서구의 또 문제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중요해요. 개인적인 사회적인 권한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의 삶을 침해하는 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사회적인 권한이 주어지고 나면 굉장히 무자비해요. 이 서구 사회의 특징이. 그러니까 부모 자녀 간 관계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한다고. 그냥 비인간적이에요. 근데 한국 사회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개인의 영역으로 아직 남아있어.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사람들이 기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의 개입이 이제 더 적극적이어도 내담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아직까지 그런 여력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장선숙 교수님이 이제 한국식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지점이 사실 딱 이 지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 사례들 쭉 나오는데 자 이거 책 쓴 거잖아. 그럼 씨발 실패 사례 놓진 않았을 거 아니야. 지가 생각했을 때 씨발 제일 치료 효과 좋았던 사례들 써놓은 걸 거라고. 내가 봤을 땐 다 실패야 이거. 이 사례들 다 상담 드롭 사례야 이거는. 이거 팔로우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상담하면 내가 볼 때는 여기서 대부분 사례가 성격 장애인데 이 사람은 다 자살 시도했을 거야 그 이후에. 그러니까 안정지어 말하지 말고. 아니야 이거는 되게 뻔한 스토리야. 그치? 그려지지. 근데 저도 이거 사례 읽으면서 좀 전래동화 읽는 것 같았어. 너무 아니 교수님도 감이 오지 않아요? 아 얘는 근데 나는 사례 안 읽어. 사례 읽었어야 돼 이거 진짜. 아니 이게 다 비슷해. 그래서 안 읽어. 너무 지루해. 나는 장 교수님 사례만 읽었어. 나 비슷해. 진짜 생생하잖아요, 장선. 나 너무 비슷해서 그냥 너무 뻔해. 아니야 안 비슷해. 이거 말야 돼. 아니 장선 교수님의 사례와 이 사례가 비슷하다고요? 아니야. 이 사례들이 비슷해. 이런 이 사례들이 아니 그럼 우리 알토단토하는 뭐 이런 부수적인 얘기하지 말고 사례 너희들 어떻게 이 사례 치료할 건지 그거부터 얘기해보자. 안 읽었어. 각자 그 사례들. 안 읽었어. 아니 조금 읽다 말았어. 아니 이 글을 왜 읽고 있어? 사례를 읽어야지. 아니 좀 읽어봤어 처음에. 근데 너무 너한테 뻔해서. 뭐라 그런 건 아니야. 아니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조금 읽어봤는데 너무
그래서 하여튼 이 서구식 상담의 한계를 되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책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뭐 12주의 치료 끝에 뭐 더 이상 우울하지 않았다라고 써 있는데 이것만 봐도 아 나는 말이 안 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나고 아마 그 내담자는 또 다른 상담을 썼지 않았을까. 계속 또 우울했고 나도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사례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 본인이에요. 어? 본인이. 나 진짜 나 이런 책 읽을 때 난 사례를 못 읽겠더라고 아예. 아니 근데 이건 좀 읽을만해. 내가 다른 거는 잘 안 읽거든. 근데 여기는 사례만 읽을만 하더라고. 난 일단 사람 이름이 외국 사람인 것부터 거부감이 와. 저는 기억 잘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잖아 이름이 누구누구 지는 그래.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가다가 또 누가 등장이 얘가 걔인가? 맞아. 하고 자꾸 보다가 야 한글 소설도 그렇지 않아? 나는 한글로 써 있어도 그런데. 주인공. 그러니까 한글은 좀 그래도 기간이 짧아요. 어. 그 약간 폴타임. 맞아. 이 영어 사례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하는 얘기가 상담자가 이 책이나 이제 서구 문화에서는 제3자적인 입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조금 더 개입이 필요하다. 알맹님은 좀 어떠셨어요? 연금표각센터가 처음 상담센터예요. 알맹님이 경험한? 네네. 아 그래요? 그럼 좀 어땠어요? 처음에 집단 왔을 때? 저 미국에 잠깐 있었어요. 어. 그 있는 동안에 그 공개 영상을 시작하신 거예요. 어. 그래서 그거를 매번 봤어요. 전 1회부터 끝까지 지금도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박수 한번 쳐야 돼 이거야. 너희 매번 보고 싶지 않아? 맞아. 너네 매번 봤어? 나도 몇 번. 상담자들도 못 봐. 매번은 못 봐. 근데 왜 내 커피는 안 사왔어? 진짜 서운하다 얘기 들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 그래? 왜 개입하려 그래? 알았어. 책에서 하지 말라 그랬지. 어떠셨어요 좀? 그걸 그래서 보면서. 그걸 보면서 너무 하고 싶다 하다가 오자마자 신청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거를 좀 본 게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이렇게 놀라거나 그러진 않은데 갈등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거랑 제가 직접 참여해서 이렇게 정말 그걸 느끼는 거랑은 다르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그런 어떤 방식들 있잖아요. 소위 네. 말해서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좀 상담자가 내담자의 삶에 좀 같이 아파하고 같이 개입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느껴지셨어요? 그러니까 알맹님의 삶에서도 이런 게 좀 자연스러웠는지 아니면 알맹님의 삶은 뭐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그건 네가 알아서 해, 그건 네 삶이야. 그래서 좀 약간은 서구 스타일의 삶이셨는데 뭐 여기 와서 좀 그게 불편했다든지. 저는 지금도 그래요. 약간 제 일상생활에선 관여를 잘 안 해요. 누구한테요?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 그래요? 물론 가족들한테는 관여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러는데, 근데 집단에서의 관계가 더 약간 실제적인 관계, 끈끈해지는 관계라는 느낌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일상생활에서는 좀 무서우니까. 가까운 사람 뭐 누구 지금 뭐 결혼하셨나요? 네, 결혼했어요. 아 그럼 배우자와 사이에서는 서로 좀 이렇게 하는데. 배우자랑도 그렇게 하진 않았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좀 편한 거 아니에요? 어떤 게? 어느 정도 좀 거리를 유지하는 게? 그쵸, 편하죠. 근데 집단에서는 어때요? 나 그래서 그게 궁금한 거예요. 집단에서는 막 서로 특별히 의사 선생님이 막 엄청 뭐라 하잖아. 이래라 저래라 하고. 선 많이 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좋은 거잖아요. 네, 저 좋아요. 좋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좋게 느껴져요? 뭔가 뭐 진심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좀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불편한 거? 아니 이현 선생님, 알맹님한테 뭐라고 뭐 얘기 많이 안 했어요? 아직 저한테는 안 하시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뭐 제가 불편한 게 있으면 같이 싸우겠죠. 그런 게 좀 원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물론 아직까지 안 하셔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커피 사왔구나. 아니 이것도 사실은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사온 거예요. 그래? 왜? 지난번에 서운하다고 표현하셔가지고 제가. 나도 서운해 오늘. 그럼 다음 주에 나도. 나도.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은 아니
엠백님 튀어가는 사실은 제가 엠백님이 사람들하고 가까워지는 거 어려워하세요. 처음에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야, 돈 투자해. 내가 그랬거든요. 선물이라도 주고 맞아. 그렇게라도 접근해.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 이런 걸 주시더라고. 저런 걸 좋아해요. 근데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이런 게 좋아요? 좀 싫거나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은 거예요?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표현을 못하고 그냥 혼자 좋아하고 막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잘 지내는 거 보면서 막 가슴 아파하고 막 그렇지. 그런 식이었는데 여기 와서는 그래 내가 해보자. 어떻게 친해질 수 있지? 약간 이렇게 하면서 해보면서 저는 좀 좋거든요. 그게 더 네, 다르게 해보는 게 좋아요. 받으니까 친해지는 것 같아. 그래. 나도 친해지고 싶다. 넌 안 친해질 거? 안 친해지고 싶어? 알맹님이셔 알맹님. 얘는 안 친해지고 싶어. 누구라도 그렇게 친해지고 싶지 않아. 그래 알았어. 내 남자들하고 친해지고 싶다고 해야지. 아, 그렇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역할 변화와 그 역할 논쟁 같이 좀 아니 뭐야 역할 논쟁과 역할 변화가 역할 문제. 그치 역할 논쟁 역할 변화 근데 역할 논쟁이 뭐야? 싸우는 거. 보통 부부싸움 하는 관계가 거죠. 나는데. 네가 너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잖아. 안 읽었어 쟤? 어? 안 읽었어? 읽었어 사례만. 아니 부부 상담 전문이시잖아요. 딱 어. 부부 사례 나오던데. 그럼 뭐 일자만 좀 있지. 뭐하냐? 근데 이 책에서 계속 어떻게 크게 4개로 구분하고 치료 목표와 전략은 사실 너무 좀 뻔한 이야기들이고 그리고 상담자 질문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상담자 이렇게 질문해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디테일한 어떤 디렉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좀 공부할 게 없다. 발표하기 편해요. 그렇지. 발표하기 진짜 편해요. 그래. 내용이 별로 없어. 발표를 해. 그리고 뭐 체계적으로 이론적으로 탄탄해서 이해할 것도 별로 없고 맞아요. 아 이렇게 하라는구나 그런 어떤 너무 뻔한. 근데 하라는 것도 사실 너무 뻔하게 그냥 질문만 있고 그쵸. 이렇게 물어보라고. 그래서 좀 배울 것도 얘기하자. 정경 선생님 좀 뭐 좋았어요? 빨리 얘기 좀 해봐. 그러니까 사례 얘기하자니까. 이거 써야지. 다음에 사례를 다 읽고 와. 다 사례 다 읽고 와. 사례가 재밌어. 그래. 좋아. 내가 발표인데. 너는 읽지 마. 그러면. 너는 발표만 해. 저는 이렇게 막 읽으시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실제 상담자시니까 그런 느낌이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집단하면서 이거 좀 비슷하네? 이거 좀 비슷하네? 이러고 저는 사례에서 많이 어디요? 좀 역할. 그러니까 어디 부분인지 정확히 못 네네. 찾겠는데 여기 보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기대했는데 해보니까 아니네 이런 게 많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독립하겠다는 얘기를 하면 엄마가 싫어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표현을 봤는데 엄마가 되게 반겼다 뭐 그런 내용도 있고 아내한테 이렇게 불만을 얘기하면은 아내가 되게 공격적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뭐 그런 게 많아서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기대하고 아예 안 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맞죠. 근데 여기서는 실제로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비슷하지 않나? 그쵸. 집단이랑?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읽으면서 맞지 이러면서 봤거든요. 네네. 저는 좀 다르게 읽으시는 것 같아요 상담자.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사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저는 사례 재밌게 읽었는데 통하는 게 있네. 그럼요. 그러니까 거기서 저도 되게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차이점을 제가 좀 구현을 좀 하자면, 그러니까 저희 그 상담은 사실은 그거를 상담자랑 먼저 연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차이점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엄마한테 얘기를 못 하겠다 이러면은 그럼 나한테 일단 네 할 말을 해봐라. 그래. 또는 집단에서 이제 집단 상담이 모여 있으니까 여기서 네가 원하는 원트들을 집단원들에게 표현을 해보는 연습부터 해보자 이렇게 돼가지고 직접 이제 상대가 있는 연습을 하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고
엄마한테 얘기를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식인 거죠. 옛날에 뭐 얘기를 해봤던 기억이 있냐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맞아요. 그리고 연습하는 것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 남자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얘기를 할까 이렇게 연습을 하다가 실제로 딱 만났을 때 그 자기 분노를 표현을 하고 뭐 그런 게 나와요. 근데 수풀 말씀하신 대로 상담자랑 뭔가 연습하는 건 아니고 맞아요. 그 인물을 생각을 하면서 하는 연습 장면은 나와서 저는 그것도 보면서 그치 연습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실제 상담자랑 하고 관계에서 하고 이런 연습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결국에는 뭐 저희가 그 처음에 했던 스터디가 대인 과정이었잖아요. 거기에서는 조금 상담자의 직접적인 관계적인 부분들을 언급했는데 그 책이 가장 그래요. 맞아. 근데 그 책 말고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담자의 직접적인 관계를 언급하진 않아요, 보통. 근데 그러니까 저는 어떤 느낌 드냐면은 마치 테니스를 배우러 가는데 코치랑 앉아가지고 책으로 테니스를 공부하는 거야. 그리고 선수를 그냥 테니스 대회에 내보내는 그런 어떤 느낌이라면 우리는 직접 같이 테니스를 치면서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진짜 아까 그 예를 들으셨잖아요. 엄마한테 나 독립할게요 얘기했을 때 뭐 엄마가 안 받아들일 때 받아들인다 이런 사례 얘기 드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야 니네 엄마가 얼마나 너한테 그렇게 대했으면 네가 그런 생각을 하겠냐. 엄마 데려와. 저희는 바로 해. 엄마 데려와. 야 엄마 교육이 필요해.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개입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물론 자기가 현실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서 그러니까 현실과는 다른 이제 검증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이거 상호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 엄마가 자신도 모르게 사실은 거절에 대한 메시지를 자녀한테 계속 줬기 때문에 사실은 자녀가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엄마랑 딸은 인식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걸 하진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통 가족 중에 뭐 오면은 저 데려오라고 해요. 야 엄마 데려와, 아빠 데려와, 아니면 야 남자친구 데려와, 여자친구 데려와, 아내 데려와, 남편 데려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이제 직접적인 개입들이 여기서는 이제 좀 적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학교 상담센터에서 좀 오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좀 동떨어져서 그때 당시 엄마한테 네. 좀 하고 싶은 얘기 여기 빈 의자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대고 전문가가 여기 있었네. 얘기를 좀 해봐라. 근데 그걸 한참 하고 되게 공허하더라고요. 내담자들이 실제 관계가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앞에 상담자가 자기를 어떻게 볼지가 그렇지. 되게 연기하는 거 같고 좀 약간 좀 몰입이 잘 안 되고 진짜 실제로 몰입이 안 되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시행착오를 겪다가 이 내담자가 여기 역할 논쟁 부분에서 엄마한테 당시에 바랬던 거 어떤 걸 기대하는지 기본적으로 대인관계에서 그게 상담자한테도 비슷하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받게 된 사례 중에 엄마한테 되게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이런 좀 엄마를 항상 기다렸는데 상담자도 딱 그렇게만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뭘 바라냐, 뭘 원하냐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누군가를 욕할 때 그냥 맞장구를 잘 쳐줬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나한테 딱 그 정도의 기능만 딱 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 못 해준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그 사람 기대하는 거랑 내가 이 상담에서 할 수 있는 거, 해줄 수 있는 거 이것들이 약간 계속 이렇게 부딪히게 되니까 갈등이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실제적인 관계가 너 왜 되지 못해줘? 않을까. 뭐요? 잘 못해줘. 너왜 그거? 최는생 잘 못해줘. 그거. 무조건으로 받아주는 거? 어. 네. 아니 저는 역할 논쟁에서 그러니까 그 이렇게 이야기했던 과정을 가지고 어쨌든 내담자가 그 상대방이랑 다시 뭐 역할 논쟁을 다시 뭐 이야기할 수 있게 한데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그 둘의 만약에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어요. 예리하다요. 네.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잘 될 겁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건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소통을 해보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뭐 그런 지금 뭐 유형이 뭐 세 가지 뭐 유형을 나눠서 이런 상황인데 그 다음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서 좀 그건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역할 전쟁에서 이제 첫 사례가 앨리스의 사례가 나오는데 이 앨리스의 사례가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은
남편이 성공했어. 내 아내가 우울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사이클이에요. 아내가 우울해요. 근데 남편이 계속 사랑한다 그래. 이러면 여기서는 이 사례를 그런 식으로 기술을 해요. 아내가 우울해서 사실은 진짜 사랑을 못 느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례는 기술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사례가 오면 저는 남편을 데려와서 남편을 혼낼 거예요. 이 개새끼야. 네가 아내가 우울해서 지금 있는데 사실은 이 아내의 그 자책 사이클을 봐야 되는데 남편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사회적으로는 성공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는 뭔가 소통은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우울해지는데 그랬을 때 남편이 거기서 계속 착한 역할만 하는 거야. 그러면 아내는 그걸 보고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그래 나만 쓰레기야. 남편은 나를 이렇게 해주고 그러는데 나만 적응을 못해 라는 식으로 생각의 사이클이 돌아간다. 근데 이 사례에서도 사실은 상담자가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거를 상호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야. 남편의 그런 반응이 아내의 우울을 더 깊게 만들 수 있다는 것에 관한 통찰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좋게 해주는데 네가 왜 문제야? 네가 그 역할을 다시 하면 되지. 이런 식의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우식 상담의 한계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끝나요 그게? 잘 끝날 것 같아. 그냥 흐지부지 끝나. 내가 봤을 때 그냥. 나중에는 남편이랑 사이가 더 안 좋아져요. 근데 그러면서도 뭐 이런 변화가 있었다. 그러니까 상담의 효과가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이야. 이거 드랍된 거 아니에요? 그러고선 저 수술 한번 해보고 싶어요. 치료를 위해 더 방문하는 미화했어.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아 진짜 이거 드랍됐는데 저 스스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적어도 그녀는 시도할 수 있는 좋은 상태에 있다. 시도를 한번 해봤다는 거지 상담하다가.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 있어요. 아니 그래서 그 지금 이하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모든 관계는 상호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한 명이 오잖아. 그렇죠? 우리 이제 집단을 하니까 이 사람이 다시 집단에 들어가면 그 상호작용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한 사람을 하면 전체를 좀 보게 해주는 관점을 갖게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또 스터디 주제가 생각이 났어. 또? 집단 역학. 그런 게 있어요? 책이? 이게 사회심리 분야야. 집단 역동을 다루는 거야. 근데 결국에는 우리 한 사람이 속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이런 모습인 거는 저 사람이 저런 모습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저 사람이 저런 모습인 거는 내가 이런 모습이기도 되기는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전체적인 관계와 상호작용을 보통은 대부분 상담자들이나 상담책에서는 다루진 않는 거야. 못하는 거지 다루지.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내담자가 갖고 온 프레임으로만 들어가서 그렇게 보니까 진짜 이 사람이 뭔가 이 사람의 삶에서 뭔가 실제 변화하기는 어려운 거야. 왜냐하면 그 프레임 자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프레임을 가지고 오거든.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프레임 해결하려면은 이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다 바뀌어야 돼. 얘는 가만히 있고. 근데 네가 바뀜으로써 제가 바뀌고 이게 선선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상담자들이 잘 통찰을 못 주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을 예전에 받았을 때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엄마가 나를 부끄러워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나는 그냥 엄마가 나한테 주는 그 반응만 보고 엄마 나 되게 부끄러워하고 어디 내놓기 좀 창피하구나 라고 혼자 생각을 계속 키워왔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제가 그 나영이가 소개해준 소개팅남이랑 소개팅을 하는데 네네. 어디 그냥 그럼 우리 장례가는 좋아해. 소개팅 야 하는 거. 스터디가 무슨 소용이야? 어떻게 지금? 그랬는데 소개팅을 하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부끄러워한다는 생각을 이제 계속 나도 이제 피드백을 받아왔으니까 나도 스스로 내가 좀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좀 잘난 남자였던 거야. 사회적으로. 그래서 나가지 말아야지 너무 창피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혼자 고민을 하다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랑 소개팅을 하게 됐는데 나갈까 말까 하니까 엄마 나가지 말고 가서 창피다. 진짜 너 거기 나가면 너 바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역시 엄마가 나를 부끄러워하는구나 혼자 생각을 했는데 그걸 상담자한테 얘기를 하니까 상담자가 엄마가 되게 열등감이
심각하시네요.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엄마의 어떻게 보면은 그 영향이라는 건 난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엄마의 문제라는, 그러니까 아까 상호적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나는 그냥 내 문제로만 계속 받아오기만 했지 엄마의 역할이라는 건 나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가지고 그 영향을. 되게 그 힘을 그 자유로워. 상담자도 이해폭이 짧다. 왜? 형이야? 그러니까 엄마의 영향이라는 거를 그때 이후로 이제 알게 되면서 상호적. 되게 많이 이제 좀 자유로워졌어요. 아니 너도 자식 나보면 알아. 자식은 원래 부끄러워. 자식이 자랑스럽겠니? 자기니까. 어? 자식이 자기니까. 아, 자기가 아니어도 부끄러워 기본적으로. 왜 분리가 안 돼서? 어? 분리가 안 돼서? 나봐. 잘못할까? 나봐. 자기 자식이니까? 나봐. 내 자식이 막 자랑스러워. 야 어디든 나가서 잘해. 이런 부모가 있을 것 같아? 다 부끄러워. 다 불안하고. 근데 그러면 아까 그 반응은 어때요? 뭘? 소개팅 나간다고 하니까 나가지고 뭐 밥 걱정돼서 그런 거 아니야? 네, 여러 감정이 있을 거야 하여튼. 근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자식은 부끄러워. 아니 왜 엄마한테 안 물어봤어? 엄마 어떤 마음이야?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해? 이렇게 안 물어봤어요?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냥 너가 나가면은 내가 무시 많이 당해봐서 아는데 그러니까 엄마의 얘기를 스토리를 들어보면은 거의 부자 사람들이 가난한 자기를 되게 좀 무시하고 같이 안 놀아주고 그럼 이미 거기서 깨달았네. 엄마의 열등감이구나 이거.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그때 당시엔 그게 잘 안 들렸던 것 같아. 아 내가 엄마 닮았구나. 아니 그리고 어머니의 통찰은 대단한 거야. 원래 부자는 나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는 거야. 아 말이 안 통하는 끝나고 둘이 갈 때. 이 안에는 태어나서 얘기한 그것도 그 상담생님도 그걸 그냥 엄마 이슈로만 낸 거야. 아 엄마가 열등감이 있구나.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그거는 상호작용을 다룬 게 아니라 네 이슈가 아니라 엄마 이슈인 거야. 이 개인의 문제로 다른 거라는 거지. 아니 엄마가 부끄러워한다고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들은 엄마가 얘네들 자랑스러워했을 것 같아? 아니잖아. 너가 엄청 부끄러워했잖아. 그럼 그러니까 미국 갔다 왔는데 너 왜 이렇게 살쪘냐고. 맞아. 영국 갔다. 그래서 충격받아서 나랑 상담하고 기억도 못하잖아. 그래서 엄마한테는 힘들었잖아. 한 번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똑같아. 친해지겠네요. 그게 어색했어? 나도 똑같아. 그런 막 하늘에서 헛소리하고 나 완전 조마조마했다니까. 상상했어. 맞아. 그러니까 그건 진짜 웃기다. 엄마가 얼마나 부끄러워하면 아침에 태워다 줘. 얘 늦을까봐. 부끄러워 우리 딸. 진짜 내가 듣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감춰줘야지 이러고. 근데 참 이게 우리 문화야 또. 맞아 문화예요. 크게 보면 자기 자식 이렇게 좀 부끄럽게 여기는 게. 자 넘어갑시다. 역할 변화. 일단은 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사례 읽어봅시다. 사례를 까야지 이거. 발표 짧게 하고 자 역할 변화. 별로 할 얘기 또 없어 또. 아니 그리고 이거 저는 뭐지 사례 있는데 역할 변화요? 역할 변화인가? 역할 변화 아니었던 것 같아. 아무튼 뭐 별 상관없으니까 어차피 사례 안 읽었잖아. 이번 아니었어. 네. 있는데 딱 한 2줄 읽었는데 아 이분은 성격장애다. 딱 이랬는데 뒤에 보니까 이분은 성격장애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근데 그걸 안 달아요. 그러고 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치료에 효과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종결이 다가오자 내담자가 공허함을 호소했다 이렇게 나와. 당연하지 씨발. 근본적인 걸 안 견디었는데 당연히 공허하지. 그래놓고 상담이 마치 그게 종결 때문에 공허한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대부분 그 종결 그러니까 맨날 뭐 상담에다 나오는 그거 있잖아. 뭐 종결이 다가오면 뭐 상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뭐 공허해지고 그런 식으로만 이걸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 성격 사례에 관해서. 그래서 뭐 성격 장애이신 분들이 왔는데 뭐 사회 기술 연습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결핵이 다가와서 성공적이었는데 공허함을 호소했다. 그러더니 다시 악화됐어. 내 남자가. 그래서 이런 치료를 왜 하는 거지?
근데 제가 좀 변호를 하자면 이게 미국의 보험 시스템 때문에 그렇겠죠. 이게 되게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입장에서는 마치 그러잖아. 우리가 감기 걸려왔어. 그럼 감기만 낫게 해주면은 그건 땡인 거야. 그래서 얘네는 그런 입장인 거야. 그래서 이게 다 좀 한계가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도 있고 또 얘네 입장에서는 그게 분명해. 네가 이런 이슈로 왔잖아. 그럼 내가 이것만 도와줄게. 나머지는 네 거야. 이게 또 분명하잖아. 근데 저는 어쨌든 관계적인 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어떤 서양 문화에서 어쨌든 상담이라는 거는 그래도 좀 친밀한 거잖아. 이걸 느끼게 되는 사람들이 사실은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어떤 정서적인 친밀감을 느꼈을 때 결국에는 더 많이 힘들 것 같아. 상담이 끝나면. 예전에 내 아는 후배가 어학연 실려 갔다 오고 한 학기 있다가 교환학생으로 또 1년을 갔거든. 그러니까 2년 반 중에 반년만 한국에 있고 2년을 미국에 있는 거야.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걔가 너무 힘들어서 그 룸메이트한테 미국에 갔대. 나 오늘 힘든데 너 오늘 밤에 시간 내서 나랑 얘기 좀 해줄래? 우리 같이 얘기 좀 할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 그 미국 애가 되게 친절했는데 너 힘들어? 근데 나도 힘들어서 난 네 얘기 듣기 싫어. 상담자한테 가. 그러니까 싸우자는 게 아니야. 맞아. 그냥 정말. 정말.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 몰라. 왜 이래? 이거. 영국 갔다 왔잖아. 그래. 아 영국 5주 갔다 왔어. 그래서 얘는 그때 충격을 받은 거야. 이게 한국 같으면 어때? 맞아. 수업 가는 애였는데 수업 빼고 야 수업 안 가도 돼. 야, 뭐 있어? 그러니까 술 마셔. 술 사주고 택시 태워주고 다 해줬잖아. 택시 태워주고. 택시 태워주고. 근데 얘네는 안 이런 문화인데 상담태 가서 선생님 저 이렇게 힘들어. 어쩌고저쩌고 이게 정서를 경험했는데 다시 이게 일상으로 오면은 이게 더 힘들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보험이 없는 게 다행이야. 한편은 다행이야. 상담비 비싸? 우리가 깎아주면 되잖아. 일 시키잖아. 상담 받으려면 이래. 막 이랬어. 자, 우리 6장으로 갑시다. 6장 한 10분 얘기하고 마무리해야 돼. 관계기술 부족. 좀 부족하시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관계기술 부족이 제일 잘 얘기를 안 해. 내용이 많이 없어. 그러니까 관계기술 부족한 거 확인해서 그거 좀 연습시키라는 얘기야. 그치? 맞지? 근데 구체적으로 다루는 게 전혀 없어. 없어. 그냥 여기 뭐지? 128페이지에 맨 밑에서 5번째 줄 중에 의사소통 분석과 역할극. 쉽게 말해서 그냥 의사소통 기술에 있어서 뭐 그런 거지. 넌 너무 네 얘기만 해. 넌 너무 질문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해주라는 거지. 그리고 129페이지에 당신이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찬 파티에 초대받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겠습니까? 뭐 이제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어느 정도 훈련을 시켜라. 그러면은 괜찮아진다라는. 차만한 얘기가 많다 진짜. 그렇게 해서 이제 된다는 거죠. 진짜 사례를 읽어야 될 것 같다. 얘기할 때 좀 생각. 내용 안 읽어도 괜찮은데 사례 읽고 너희들은 이 사례를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봐. 저는 여기 이 6장에서 그 128쪽에 그 중간에 있는 문장에 저는 상담자가 내담자한테 이런 당신이 뭐 이런 이야기 불편한 이야기를 꺼낸다고 해서 저는 기분이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언급을 하면 기분이 상할 것 같아요. 내담자가. 왜 기분이 상? 그러니까 이게 약간 서구 상담의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나는 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괜찮다는 걸 좀 자꾸 그쵸. 격려해주기 위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좀 이게 너무 일반화적인 것 같이 느껴지긴 했어요. 딱딱하게. 그러니까 너 연습해봐. 여기서 연습해봐. 나는 배우고 있어. 약간 내가 이렇게 딱 잘 평가해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가가서 발 뺏는 느낌. 한편으로는 이런 거야. 그런 상담이 안 먹히는 사람들을 성격 장애로 구별해 놓은 거야 서구에서. 맞아. 이런 약간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이런 왜냐면 개념이 남을 기분 나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 근데 상담자가 저는 아무리 얘기해도 기분이 안 나쁘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이 씨발 새끼 왜 기분이 안 나쁘지? 이런 사람도 있다고. 존나 씨발 기분 나쁘게 하고 싶다 개새끼.
본인이잖아. 그 이런 게 안 먹히는 사람들을 이제 따로 성격 장애로 구별해 놓은 거야. 유일하게 안 웃어. 좀 웃어라 좀 같이 좀 농담 반 진담 반. 아니 싫은가 봐.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저희가 좀 지향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상담자가 대상이 되어줘서 진짜로 그 삶의 그런 문제를 재현하고 연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관계 안에서 상담하는 게 이게 진짜 가장 실전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날 보고 자꾸 얘기를 하네. 저쪽에 카메라 보고 있는 뭐 알아달라는 거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우리 장 선생님 요즘 탔어. 잘하지. 그럼 탔어. 이 분위기 탔어. 근데 그 사실은 정 선생님이 얘기한 게 우리 센터만의 그게 아니라 사실은 프로이트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원래 있던 거야. 네 옛날에 엄마한테 대한 분노 나한테 쏟아내. 이거를 말로 하지 않고 끝까지 침묵하면서 중립적으로. 진짜 열받게.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했던 중립성은 그러니까 옛날에 그 로저스 그 책에서 내가 읽었던 게 로저스가 교육하러 갔거든. 근데 교육도 자기가 아무 얘기 안 해. 가서 가만히 앉아 있어. 그랬더니 교육반에서 막 화내. 뭐 하는 거냐 당신. 그래서 물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공부를 하게 됐다는 거야. 이게 진정한 사람들에게 이거 있었어. 그래서 이 로저스나 프로이트나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했던 사람들인 거야. 근데 이게 그 다음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이론화가 되면서 이게 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그랬는데 우리는 그걸 책으로만 보니까 그렇지. 뛰어들지 않고. 옛날에 로저스가 집단하다 뛰쳐나갔다니까. 짜증난다고. 니네들이랑 집단 안 한다고. 그 얘기하니까 또 내가 할 말 나는데 제가 또 집단하다 미친 짓 많이 해봤잖아요. 집단 없앤다 그러고. 아니, 그러니까 이 애도,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뭐 사람이 현실과 이게 구별을 잘 못한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게 상실의 경험이 얼마나 이제 고통스러운 건지 제가 사실 뭐 아까 누나님 얘기했지만 집단 제가 다 없애버리겠다고 한 적도 있고 제가 집단을 5주 동안 안 나간 적도 있어요. 집단 리더인데? 니네 때문에 안 나가겠다고. 집단원들 때문에 안 나가겠다고 하고 5주 동안 안 나가서 집단원들끼리 5주를 집단했어요. 브리더 있고. 브리더는 있고. 브리더 있고. 브리더는 있고.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브리더랑 갈등하다 그렇게 됐는데 아니 브리더가 다른 사람이랑 갈등을 안 했잖아. 갈등을 잘 안 해서 그게 우리 센터 선생이었잖아. 그렇죠. 제가 너희들끼리 갈등하고 관계를 다시 맺어보자. 내가 빠지겠다. 그러고서 이제 우주를 이제 빠졌는데 그게 1년 반 전 얘기거든요. 근데 집단에서 아직도 회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때 집단원들이 가졌던 그 공포감이 엄청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빠가 집을 나간 거야 그러니까. 엄마랑 큰아들이랑 제대로 안 싸워서 소통을 안 해서. 지금 어떻게 회자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걸 아직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좀 이렇게 기분이 안 좋거나 했을 때 또 그러다. 버릴지도 모른다. 이렇게 놓는 거 아니냐 이렇게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래서 그 애도나 죽음 실제 죽음이 아니어도 맞아요. 일단 그런 관계에서의 단절이 사실 엄청난 공포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절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게 얼마든지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그럼요. 상담에서는 겪게 안 하려고 하잖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 되게 또 의아해하실 것 같긴 해요. 왜 상담자가 그렇게 하냐. 사실 이거를 같이 겪어 나가는데 의의가 있는 건데.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집단원들이 저한테 사춘기라고 그때 사춘기 시절이었다고 저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도 하고. 어때요 알면님? 처음 들었죠 이 얘기. 네, 그 집단 리더. 아니 그래서 근데 집단원들이 좋아하는 집단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인간적이다. 예전에 그냥 리더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당한 사람들은 되게 두려워하고요. 나중에 들어와서 그 얘기를 듣는 집단원들은 되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쟤 진짜 이상한 애구나. 그래서 되게 좀 편해하세요. 당해봐야지.
자, 그래요. 우리 마무리를 합시다. 자, 오늘 어떠셨는지 하나씩 하고. 저부터 하면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많이 답답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하는 말들이 뭐 너무 조심스러워가지고 저는 딱 한마디 썼는데 엄청 몸살이는 책이다. 책이 너무 몸살이고 있어서 보는 저조차도 되게 의지가 되거나 확신이 들지 않고 더 막 저도 불안해요. 이게 뭐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그래서 조금만 뭐 상담자가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어떤 말투가 경멸적인 어조로 들려도 안 되고 막 그런 것들이 되게 그래서 힘이 좀 빠지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끼리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싶다. 저는 그 마음으로 사실 왔습니다. 스터디인데 책 이야기를 해야지. 아니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좀 그러니까 이게 그 뭐지? 사실 그러니까 저 지금 그 다모님이 얘기를 하니까 저도 마무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심리 상담의 발전이 그러니까 이 맥락에서 되게 크게 영향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프로이드는 뭘 했어. 근데 그 이후에 프로이드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뭘 하면 안 돼를 만들어요. 로저스는 뭘 했어. 그럼 그 이후의 사람들은 뭘 하면 안 돼를 만들어. 근데 사실은 뭘 해야 돼. 근데 심리상담의 사실 발전은 뭘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위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육의 한계야. 교육은 야 뭘 해봐 이게 아니라 뭘 하면 안 돼를 가르치는 게 교육이거든요 원래. 그래서 저는 이게 근본적인 문제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당분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상담할 때도 처음 배울 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뭐 옷 어떻게 입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부터 지켜야 되잖아. 하지 말아야 하는 거부터 지켜야 돼. 해야 하는 거를 해봐 이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되는 것부터 지켜야 중간은 가는 거야. 근데 그렇게만 배우다 보니까 무언가를 시도할 때의 두려움이 상담자들도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심리 상담의 발전은 무엇을 한 사람이 발전시켜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심리 상담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상담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내담자들이 뭘 못해서 오는데 상담자도 뭘 못해. 그럼 뭐야 그게. 상담자라도 뭘 해야지. 그래서 그런 좀 태도나 자세가 좀 중요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딴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서 얘기가. 그러니까 항상 학문과 이론의 괴리는 항상 여러 면에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얘기한 부분에서 학문은 일종 오류를 줄여야 해요. 학문은 오버하면 안 돼. 항상 보수적으로 결정하잖아. 근데 항상 프랙티스는 어쩔 수 없이 선제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 근데 적어도 의학 같은 경우에는 학문의 발전과 프랙티스가 계속 유기적이야. 그러면서 프랙티스를 하다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하면서 이거를 다시 정립해 가는데, 근데 상담 쪽은 엄밀히 말해서 프랙티스를 제대로 한 사람이 없어. 교수님들조차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너무 학문 쪽이 이게 강하기 때문에 계속 이게 뭐뭐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5를 범하면 안 되니까 계속 보수적으로 이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책 같은 경우도 이게 미국의 문화와 의료적인 환경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텍스트만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실은 별로 우리가 현장에서 선물할 게 없지 않나 싶어서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해봅시다. 저는 그래도 이제 이 책이 그 네 가지 상황을 인간관계랑 연관 지어주는 그런 것들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이 만약에 상담 장면에 오게 됐을 때 이 책에 있는 정도의 그냥 대인관계적인 부분도 다뤄주면서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담자? 그런 상담이 더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상담 아닐까? 근데 그걸 위해서 그냥 약간 튜토리얼 정도? 이 책을 통한 지식이나 이런 것들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정도. 그래도 그 정도는 필요성이 있다. 그 정도 가치는 있다. 그런 좀 생각했습니다. 하나마다 얘기를 하고 왔어요.
너는 해야죠. 그렇지. 내가 안 해도 돼. 그렇지. 제가 그거 하려고 저 오늘 셔츠도 입고 왔는데요. 딱. 캐릭터 잡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거를 보면서 좀 각 파트가 그때 그 사람 그리고 그때 그 사건 그때 그 순간에 내가 느꼈던 어떤 감정 그것들을 다루는 게 되게 동떨어져서 과거를 다루고 현재 관계에서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는 그런 좀 뭐라 해야 되지 막연한 고민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리고 내담자들도 그런 식으로 역할극을 시키면 좀 공허하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어떤 게 공허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되게 종교에 되게 많이 의지를 했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나랑 직접 관계를 하는 게 아니니까 날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고 나한테 의지가 된다는 존재가 있다라고 계속 상상을 하면서 관계는 하지만 실제 관계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저한테는. 상호작용이 없으니까 나만 있고 그래서 이게 저의 그런 것들을 채워주지 못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제 심리적으로 제가 완전히 돌아서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상담도 받고 집단 상담도 하고 근데 이제 개인 상담도 좀 오래 했었는데 그 선생님이랑은 좀 제가 완전히 미친년처럼 굴면 도망가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 믿음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야 그 상담자 이름 얘기하자. 근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도움이 많이 됐는데 나는 안 도망갔잖아. 안 도망갔죠. 그럼. 개인 상담했어요? 아니 안 끝났어. 궁금했지. 야 나도 안 도망가잖아. 너 자꾸 나 무시해도. 넌 좀. 야 너 반응 좀 해줘. 불러줘. 얘기해줘요. 궁금해. 계속 얘기해줘. 그랬는데. 진짜 싫어. 너 나 부끄러워하지. 맞아. 너 엄마랑 똑같아 진짜. 나 그거야. 아니 저 가까이 마. 미친 짓 하면은 떠날 것 같은. 떠날 것 같은 그 관계에서 실제가 될랑 말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내 진짜 어떻게 보면은 관계에서 나의 양상들을 다룰 수 있는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집단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 후에도. 그러니까 집단이 도움이 있다는 게 결론이죠? 집단을 계속했기 때문에 종교보다. 종교보다 집단 리더가 누구였다고? 그래서 우리 엄마는 되게 싫어요 여기를. 종교를 아. 떠나서. 근데 종교를 떠난 건 아니잖아. 종교가 사실 더 깊어진 거 아니야? 아니, 지금 신앙심은 아예 없어요. 너 마틴 부버에 나와 너를 다시 봐야겠다 너. 그래. 다 했어요? 저는 네네. 저는 사실 오늘 조금 멍해가지고 막 발표 준비하고 막 작품한다고 멍해서 사실 얘기하는데 잘 이렇게 집중을 못했던 것 같고 좀 읽으면서 사실 요새 갈등하는 부분이 계속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이게 편하거든요.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상담이. 근데 소용이 너무 없는 걸 아니까 이게 자꾸 저도 요새 좀 갈등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알겠님. 저는 여기 사례 중에 그 에이즈 감염된 남자친구가 3년 동안 핀도 안 쓰고 막 하다가 헤어지고 나서도 이 여자친구였던 사람이 뭐 적금 통장에 계속 돈 붓고 뭐 죽 갖다 놔고 뭐 이런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막 보다가 욕이 나오는 거예요. 집단이었으면 욕을 엄청 했겠다. 이렇게 하는데 상담자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실질적인 얘기 들으니까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자, 저희 그 오늘 했던 내용은 그 네 가지를 좀 분류해 주는 거였고요. 사실 구체적인 기법은 다음 주에 좀 나와요. 근데 제가 살짝 봤는데 구체적인 기법도 그렇게 또 자세히 또 나오지 않아요. 기대했다가 갑자기. 매주 엔딩이 비슷해. 그래서 좀 근데 어쨌든 우리 끝까지 해야 돼. 네. 빠지지 마시고. 홍수 선생님 빠지지 말고. 다음 주 발표죠? 네. 그래요. 빠지겠어요. 저희 8주 중에 오늘 3주 끝났고요. 남은 5주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